안녕하세요. 재경관리사 원가관리에게 여러분들하고 강의할 박정국 세무사입니다. 우선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 수업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업 방식은 우선 서브노트를 먼저 진행할 겁니다. 우리가 서브노트, 수업 듣는 모든 분들에게 서브노트가 제공될 겁니다. 원가관리에게 서브노트에 있는 중요한 개념들, 이론들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다음으로 우리가 정규 교재가 있습니다. 정규 교재에 있는 예제 문제를 풀이할 겁니다. 그 다음 3단계로 우리가 정규 교재 있죠. 이쪽 교재에 있는 연습 문제를 풀이할 겁니다. 근데 연습 문제는 시간 제약상 여러분들에게 모든 문제를 풀어드릴 수는 없고요. 중요한 것들, 중요한 연습 문제만 같이 풀이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1회독 할 때 1회독 수업 진행하면서 연습 문제를 전부 다 풀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가관리 얘기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연습 문제를 전부 다 풀게 되면 연습 문제에도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고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1회독에서 한 3회독까지는 같은 문제를 계속 반복하세요. 계속 반복해서 우선 원가 관리에 대한 큰 틀이 잡혀야 됩니다. 큰 틀과 큰 축이 잡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교재에 있는 연습 문제, 좀 난이도 있는 문제도 푸시고요. 실제 시험에서는 난이도 있는 문제는 출제 비율이 10%도 안 됩니다. 10%도 안 됩니다. 대부분은 과거 기출에서 나왔던 평이한 문제, 난이도 중간 정도 문제가 한 7, 80%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회독 할 때 모든 연습 문제를 푸시게 되면 어려운 부분에서 굉장한 고통이 느끼고 진도가 안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1회독에서 3회독 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같은 문제를 충분하게 푸시고 큰 틀이 잡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교재 연습 문제 좀 확대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시험 원가관리에게 계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론 문제가 있습니다. 원가관리라고 해서 전부 다 계산 문제가 출제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 시험에서 계산 문제 출제 비율은 약 55%에서 한 60% 정도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 이론 문제는 약 40%에서 45% 정도 이론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론 문제 출제 비중도 굉장히 차지한 비중이 높죠. 계산 문제가 거의 80% 이상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론 문제도 40에서 45%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브노트 내용을 보시면요. 서브노트 내용 보시면 각 파트마다 중요한 과거의 시험에서 출제가 되었던 문장들, 중요한 문장들, 앞으로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문장들 이론 내용을 서브노트에 요약 정리를 다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서브노트 내용을 보시고 이해가 다 되면 굳이 정규 이론 내용을 다 읽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서브노트에 있는 중요한 핵심 문장들을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정규 3일 회계법인의 정규 교재 통해서 조금씩 보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서브노트에 각 파트마다 중요한 예제 또는 중요한 연습 문제, 이론 문제, OX 그런 문제들이 서브노트에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험에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중요하게 다뤘던 전형적인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출제될 예정이고요. 신유형이라든지 특별히 까다로운 문제는 특별히 실제 시험에서는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브노트 내용을 확실하게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전형적인 문제들이 다 있고요. 이론 문제 또는 계산 문제 충분히 있기 때문에 서브노트만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실제 재경관리사 합격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세무얘기도 마찬가지고 재무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패스 코리아의 가장 큰 장점이 핵심 서브노트죠.
정규 유리집 보면 굉장히 두껍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전부 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서브노트 내용, 우리 원가 관리 얘기는 한 150쪽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150페이지 서브노트 내용을 2, 3회도 충분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시고요. 계속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셔서 큰 틀이 잡히면 시험에 합격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적인 여유가 나면 연습 문제를 확대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실제 이제 강의를 오랫동안 원가 관리 얘기를 오랫동안 강의를 했지만 많은 분들이 질문하세요. 근데 대부분 내용들이 굉장히 까다롭고 특이한 문제들, 이런 문제들 질문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들은 나중에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하시면 되고요. 이래도 할 때 꼭 푸시면 안 됩니다. 아직 틀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문제 풀면서 고통이 생기면 이 큰 틀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면 수험 기간이 길 수밖에 없겠죠. 우리의 목적은 최단 기간에 가능한 빨리 합격하는 게 목적입니다. 합격하고 그 다음에 순수 원가관리 학문에 대해서 그때 탐구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가능한 빨리 합격하는데 서브노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고요. 서브노트에 있는 6쪽 내용입니다. 우리 정규 교재는 14쪽이고요. 정규 교재는 14쪽, 서브노트는 6쪽입니다. 우선 본격적인 이제 수업에 앞서 우리가 큰 논리를 볼게요. 크게 우리가 원가 관리 얘기를 좁은 의미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원가 관리 얘기, 근데 대부분 이제 수험생들이 원가 관리 얘기를 굉장히 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간혹 10명 중에 한두 명은 원가 관리 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세무 얘기랑 재무 얘기하고 논리가 완전히 틀립니다. 원가 관리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논리,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만 명확하게 깨뚫고 있으면 특별히 어렵지는 않습니다. 생각이 많고 따지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원가 관리 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순하고 심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원가 관리 얘기가 굉장히 쉬운 학문에 속합니다. 자, 어떠한 파트인지 어떠한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원가 파트는 이런 논리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가정을 해볼게요. 자, 2명이 있고요. 술을 먹었습니다. 자, 가정을 해볼게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술값에는 안주 이런 게 없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오직 술만 먹었습니다. 이 9만 원을 이 2명에게 어떻게 나눌까? 어떻게 나눌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둘 다 똑같이 한 잔을 먹었습니다. 자, 친구 한 명, 2명이 먹었는데, 자, 똑같이 이렇게 2잔을 먹고 술값이 9만 원 나왔다라고 심플하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9만 원을 어떻게 나눌까? 어떻게 나눌까? 어떻게 배분할까? 이 논리가 원가의 논리입니다. 가정이 필요하죠. 우리 원가 관리 마찬가지로 이 가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질문들이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현실은 틀린데 현실은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는데 왜 이 원가 관리 파트에서는 이것만 고려하느냐? 이 학문 자체가 이렇게 가정하고 이것만 고려해서 논리를 전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적인 상황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우리 현실적인 상황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따지지 마시고요. 이렇게 가정하고 이것만 고려했을 때 계산을 하라. 이것만 따지고 이것만 계산했을 때 의사결정해라. 이게 원가관리 회계의 가장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가정하는 거죠. 다른 거는 아무것도 고려하지 마시고요. 오직 술만 먹었습니다. 근데 술값이 9만 원 나왔습니다. 근데 술을 어떻게 먹었냐면 친구에는 꽉 찬 한 잔, 친구비도 꽉 찬 한 잔을 먹었습니다. 그럼 이 9만 원을 어떻게 나눌까? 우리 이론상 어떻게 나누면 되죠? 이 친구에게 4만 5천 원 배분하고요. 이 친구도 4만 5천 원 배분하는 겁니다. 배분하는 거죠. 이것만 고려하는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친구가 이렇게 먹었다로 가정을 해볼게요. 자, 친구 A는 꽉 찬 한 잔을
먹었습니다. 친구 B는 친구 B는 이 술잔에 반만 먹었어요. 자, 이럴 경우 이 9만 원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어떻게 나누면 되죠? 이 친구에게 6만 원 배분하고요. 이 친구에게 3만 원 배분하면 되겠죠. 아까처럼 둘 다 꽉 차게 한 잔씩 먹었다면 반반씩 배분 나누어야 되고요. 이렇게 친구에는 꽉 찬 한 잔, 친구 B는 2분의 1잔 이렇게 먹었다면 6만 원과 3만 원 나누는 겁니다. 원가 회계의 논리는 이게 전부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계속 배우는 원가 파트에서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어떻게 배분할까? 어떻게 나눌까? 어떻게 분배할까? 그 내용이 원가 회계의 논리입니다. 근데 이렇게 간단한 거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렇게 바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근데 원가 파트가 어려운 이유가 자, 이렇게 나누는 과정을 전부 다 공식을 만들어요. 이렇게 공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이게 어렵게 느껴질 뿐입니다. 자, 여러분들 원가에게 학습할 때는 심플하게 가정하시면 됩니다. 전부 다 이런 논리입니다. 이렇게 9만 원을 나누는 거를 공식을 써서 이렇게 배분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어렵게 느껴질 뿐이지 아주 간단하고요. 아주 심플합니다. 자, 두 번째, 관리회계 논리입니다. 관리회계에서는 주로 의사결정이라는 걸 대부분 배우게 됩니다. 의사결정, 기업에서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될까? A를 선택할까? B를 선택할까? 기업에서 주어진 선택할 수 있는 의사결정이 A 대안이 있고 B 대안이 있는데 둘 중 어떤 거를 선택할까? 이 논리가 대부분 우리 관리 파트의 논리입니다. 자, 현실 생활에서 가정을 해볼게요. 자, 제가 지금 어떠한 의사결정을 합니다. 저는 제가 가진 돈으로 평창을 갈 수도 있고요. 용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관리회계 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이 학문에서도 이것만 고려합니다. 나머지는 고려하지 마시고요. 이것만 고려합니다. 근데 어떤 가정이 주어졌냐면 다른 거는 고려하지 말고 거리 가까운 것만 고려해라. 거리로만 의사결정해라. 이렇게 가정을 하고 전개를 하는 겁니다. 자, 다른 거는 아무것도 고려하지 마시고요. 평창을 갈 건지 용인을 갈 건지 제가 지금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데 어디에 갈 건지 의사결정을 하는데 가까운 키로수만 고려해라. 이것만 고려하면 여러분들 어디에 가야 되죠? 용인에 가야 되겠죠. 근데 현실은 이렇지 않죠. 우리 현실에서는 무수히 다양한 것을 고려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학문에서는 이 시험에서 이 과목에서는 가정을 깝니다. 이것만 고려해라. 다른 거는 고려하지 말라. 키로수만 본다면 용인이 더 가까우니까 이거를 선택할 겁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계속 배우는 논리가 바로 이런 논리입니다. 원가 파트. 어떻게 나눌 것인지, 어떻게 이 숫자를 배분할 것인지, 관리회계. 내가 현재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만 고려했을 때 어떤 대안을 선택해야 될 건지. 이게 관리회계 파트입니다. 굉장히 단순하고요. 굉장히 쉬워요. 근데 공식을 만들다 보니까 이게 어렵게 느껴질 뿐이지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생각하시면 아주 편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교재 6종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원가 관리회계 전반에 대해서 크게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하나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계속 제가 강조하는데요. 대학교 때 이미 학습을 했거나 회계나 원가 관리회계 실무를 했던 분들은 용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친숙하지만 이 학문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굉장히 낯섭니다. 낯설기 때문에 꼭 연습 문제 제가 풀이하는데 이래도 갈 때 100% 이해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시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굉장히 고통이 수반이 됩니다. 쉽게 편하게 쉬운 문제만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틀을 잡으셔야 됩니다. 큰 틀을 잡고 그 다음에 시간 여유가 날 때 하나씩 연습 문제를 확대하는 게 매우 중요한 공부 방식입니다. 그리고 서브노트에 있는 OX 이론 문제, 중요한 개념
전형적인 계산 문제. 이것만 확실하게 하시더라도 시험에서 80점 이상 맞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에서 특이한 문제들 몇 문제 나옵니다. 근데 그런 문제 틀려도 합격에 여러분들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최단기간에 가능한 빨리 합격하시려면 서브노트 150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확실하게 여러분들 거로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우리 6페이지. 지금부터 우리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하나 보겠습니다. 회사가 있고요. 이 회사는 계산기를 제조해서 만드는 회사입니다. 계산기를 제조해서 만드는 회사입니다. 자, 원가 파트는 이런 내용들을 배웁니다. 우선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거를 시작할 때, 예를 들어 축구를 배우려면 기본적인 용어가 필요하겠죠. 페널티킥, 룰, 시간, 전반, 후반. 축구란 이 운동을 배우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여러분들 용어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이 원가관리 회계의 학문도 마찬가지예요. 우선 첫 번째, 원가들의 여러 가지 용어들을 배웁니다. 그 다음 개념을 배울 거고요. 이 학문을 배우기 위한 출발점. 자, 두 번째로 이제 회사에서 계산기를 제조하면 회사에서 생산, 제조하는 이 계산기 얼마 들어갔을까? 계산이 필요합니다. 제품 원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 이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개별 원가 계산입니다. 자, 개별 원가 계산은 이름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 종류별 따로 개별적으로 원가를 계산하는 방식이 개별 원가 계산 방식입니다. 자, 다음으로 종합원가 계산 방식이 있습니다. 종합원가 계산 방식이라는 것은 개별적으로 따로 제품 원가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1년 동안 이 분필을 100개 생산했습니다. 근데 100개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1000만 원 들어갔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품 한 개당 얼마죠? 이렇게 종합적으로 구하는 방식이 우리가 종합원가 계산 방식입니다. 하나씩 따로따로 구하는 게 아니죠. 전체 투입된 금액이 얼마, 전체 생산된 금액이 얼마, 나누니까 개당 얼마, 이렇게 종합적으로 구하는 방식이 종합원가 계산 방식입니다. 자, 네 번째, 표준원가 계산 방식이 있습니다. 표준원가 계산 방식은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 원가를 미리 사전에 설정해 놨어요. 그래서 이거 생산하면 원가가 얼마다,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이 표준원가 방식입니다. 자, 뒤에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배우니까 지금은 편하게 제 설명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변동원가 계산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원가를 어디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제품 원가에 포함시킬 건지, 거기에 따라서 전부 원가다, 변동 원가다, 초변동 원가다, 이런 용어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여러 가지 신이론들이 나옵니다. 제품 원가를 계산하는데 과거와는 다르게 활동기준 원가 계산, 수명주기 원가 계산, 품질 원가 계산, 여러 가지 최근 신이론들, 그런 내용들을 학습할 겁니다. 자, 이 파트에서 우리가 정리했던 내용 이 6가지가 원가 파트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과목 이름이 뭐죠? 원가관리회계죠. 원가관리회계. 자, 이 내용이 우리가 원가 파트에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주로 원가 계산이죠. 회사에서 생산하는 이 제품의 원가가 얼마냐? 이거 생산하는데 얼마가 들어갔느냐? 이거를 계산하는 파트가 원가 파트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 교재 보시면 이제 의사결정이 있고요. 의사결정, 계획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계획 의사결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부터가 우리가 관리 파트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 파트. 관리회계에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CVP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화 같은 거 보게 되면 뭐 손익분기점, 관객수 이런 내용이 나오죠. 손익분기점이 뭐예요? 회사 이익이 제로가 되는 숫자죠. 제조회사라면 우리가 얼마나 생산해서 팔아야만 우리 회사 이익이 제로가 되느냐. 그래서 그 숫자 넘어가야만 이익이 남겠죠. 자, 그런 내용들을 배우는 파트가 우리가 CVP 분석입니다. 회사에서 원하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제품 몇 개를 생산해서 몇 개를 팔아야 되는지, 뭐 그런 등등 그런 걸 배우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우리가 의사결정인데 단기 의사결정이 있고요. 장기 의사결정이 있습니다. 장기 의사결정은 장기간에 고려해야 된다는 의미고요. 단기 의사결정은 단기간에 그 부분만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하면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단기 의사결정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어떤 거냐면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회사는 계산기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계속 판매하고 있고요. 근데 특정 업체에서 이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회사에 계산기 100개를 공급해달라. 근데 개당 3만 원씩 주겠다. 자, 이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100개 공급, 개당 3만 원. 그러면 판매하는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따져봐야 되겠죠. 이쪽 업체가 우리에게 제안한 100개, 개당 3만 원. 이렇게 공급하는 게 우리 회사에 이익이 될지 이익이 되지 않을지 따져봐야 되겠죠. 손해가 되면 그 제안은 거절해야 되고요. 우리 회사에게 이익이 되면 그 제안을 수락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단기간에 의사결정하는 것을 단기 의사결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장기 의사결정은 주로 고정자산 투자와 관련된 회사에서 의사결정할 때 판단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공장을 하나 신설해요. 이 공장을 신설해서 우리가 이 제품을 많이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이 우리 회사에 이익이 되는지. 공장 건설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죠. 돈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 들어가는 거. 그 다음 공장을 투자해서 건설해서 제품을 판매하면 여러 가지 우리 회사에게 또 돈이 들어올 겁니다. 따져봐야 되겠죠. 들어가는 금액 얼마, 들어오는 금액 얼마, 나가는 금액 얼마, 들어오는 금액 얼마. 이 공장을 투자해서 제품 생산을 확대했을 때 과연 우리 회사에 이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 그런 고정자산 투자와 관련된 의사결정하는 파트 그런 내용을 배우게 되는 걸 우리가 장기 의사결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통제와 성과평가. 자, 이 파트가 있는데 성과평가 파트라고 부르면 됩니다. 자, 이 파트에서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책임회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성과평가가 있습니다. 성과평가. 자, 그 다음에 EVA 분석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파트에서는 우리가 모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 사람도 계획을 하고요. 실제 나온 걸 보고 비교를 합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번 주까지 진도를 얼마나 하겠다. 그리고 내가 언제까지 이만큼 공부해서 언제 재경과를 삽격하겠다. 계획을 세우기 마련입니다. 자, 일반적인 사람은 계획을 세울 겁니다. 얼마 저축할까? 집을 언제 살까? 항상 계획하죠. 그래서 기업은 항상 계획을 수립합니다. 우리 회사 이 볼펜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원가가 얼마 예상했고 실제 생산해보니까 얼마 들어갔다. 또는 내년도 우리 회사의 목표이익은 얼마다. 내년도 우리 회사의 실제 이익은 얼마다. 이렇게 비교하겠죠. 비교하는 것을 우리가 책임회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산. 항상 회사는 예산을 짭니다. 추정치. 그 다음에 실제하고 비교하는 거죠. 비교를 해서 이익이라면 우리가 목표한 이익이 있고요. 실제 이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한 이익보다 실제 이익이 훨씬 적어요. 그럼 뭐 해야 되죠? 종업원을 푸시해야 되겠죠. 일을 효율적으로 해라. 또는 회사 이익을 많이 내게끔 더 푸시, 압박을 가할 겁니다. 반대로 이런 경우도 발생할 겁니다. 당초 목표한 이익보다 실제 이익이 훨씬 더 커요. 그러면 우리가 종업원들에게 보상을 해줄 겁니다. 삼성전자. 최근 삼성전자는 실적이 매우 좋습니다. 당초 목표한 이익보다 훨씬 더 이익을 많이 얻었죠.
그래서 종업원들에게, 경영자에게 연봉의 50% 보너스, 성과급을 줄 겁니다. 자, 이렇게 성과평가. 회사는 개인별로 평가도 하고요. 부서별로 평가도 하고 여러 가지 사부별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목표한 거하고 실제 발생한 거 비교해서 성과평가에서 보너스를 줄 건지, 자를 건지, 푸시를 가할 건지, 칭찬할 건지. 자, 이런 내용들을 배우는 걸 우리가 이 성과 파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파트를 우리가 원가 파트, 이 파트를 관리 파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원가 관리 회계를 이렇게 좁은 개념으로 나누면 원가 파트, 관리 파트 나눌 수 있고요. 근데 학문적으로 이거 전체를 우리가 넓은 의미로 관리 회계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교재 보시면 나와 있고요. 넓은 의미로 전체를 관리 회계 파트라고 부르고도 있고, 근데 굳이 나누자면 좁게 나누자면 원가 계산하는 파트, 원가 파트, 의사결정, 성과평가하는 파트를 관리 파트, 이렇게 좁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 7쪽 보겠습니다. 교재 7쪽. 기업은 경제적 활동을 합니다. 자, 우리 서브노트 7쪽이고요. 교재는 15쪽입니다. 정규 교재는 15쪽, 서브노트는 7쪽입니다. 기업은 경제적 활동을 합니다. 제조하고요. 자, 계산기 제조해서 판매하는 회사라면 계산기를 제조하고 이 계산기를 판매할 겁니다. 자, 이런 경제적 활동을 하는데 기업에서 이런 활동을 화폐 단위로 측정합니다. 숫자로 뽑는다는 겁니다. 화폐 단위로 측정해서 여러 가지 정보가 생성이 되죠.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를 생성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회계 처리합니다. 제조하고 판매하는데. 분기하려면 금액 적어야 되죠. 이게 유용한 정보입니다. 근데 이런 유용한 정보를 여러 가지 정보 이용자들이 이용합니다. 주로 외부에서 이용할 수도 있고요. 자, 이런 회계 정보를 내부에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외부에서 이용한다는 것은, 자, 우리가 주주도 있고요. 채권자도 있고, 그 다음에 국세청도 있습니다.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들 회계 처리,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분계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할 겁니다. 그런 작성된 재무제표를 이런 사람들이 이용한다는 거죠. 주주들은 주식 투자할 때 이 회사의 재무제표가 건실한지 안 좋은지, 손익계산서, 이익은 얼마나 내고 있는지, 채권자, 대출해주는 은행 입장에서는 이 회사가 건실한 회사인지 망할 회사인지 재무제표를 보고 어느 정도 판단할 겁니다. 그 다음 국세청도 세금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회사 재무제표를 보겠죠. 그래서 외부 이용자들에게 제공되는 이런 회계 정보는 필진하지 않겠습니다. 자, 교재 서브노트 내용으로 정리를 볼게요.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우리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재무제표 만들려면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회계 처리하죠. 재고자산, 판매되면 매출원가. 근데 기업 회계 기준은 이런 특정 기준을 준수해서, 기업 회계 기준을 준수해서 재무제표를 만들게 되면 이런 정보들이 재무제표의 재고자산, 매출원가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이 파트 영역을 우리가 재무회계 파트라고 합니다. 재무회계 파트. 재무회계 파트는 과거 지향적입니다. 과거에 발생한 거래나 사건을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회계 처리해서 재무제표 만드는 과정이 재무회계 파트입니다. 자, 내부 이용자들에게는 우리가 경영자들이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계산기 100개를 납품해달라는 의뢰가 왔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단기 의사결정. 특정 업체에서 우리 회사에 계산기 100개를 제조해서 공급해달라. 얼마 주겠다. 자, 이런 어떤 제안이 들어왔을 때 경영자는 계획하고 의사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어떠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과거에 발생한 이런 원가,
회계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내부 경영자는 의사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 제안을 수락하는 게 우리 회사 이익이 되는지 우리 회사 손해가 되는지. 그러면 이런 회계 정보를 이용한다는 거죠. 근데 내부 이용자들이 이용할 때는 일정한 기준이 없습니다. 회사 내부 이용자들이 의사결정할 수 있는 정도의 회계 정보를 뽑아서 판단하면 되겠죠. 과거에 계산기 줬는데 원가가 얼마 들었고 얼마나 비용이 발생했고 이 회사가 우리에게 제시한 이 가격에 따라 팔면 우리 회사 이익이 될지 안 될지 따져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미래지향적입니다. 관리회계 파트는 미래지향적이고요. 특별한 회계 기준처럼 이런 거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기업 내부 경영자들이 의사결정하는데 이런 회계 정보를 이용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영역을 우리가 관리회계 파트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관리회계 파트는 다소 주관적인 측면이 있고요. 재무회계는 객관적입니다. 회계 기준에 따라서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교재 서브노트 8쪽입니다. 제품 원가 계산, 원가 파트, 계획, 의사결정, 통제, 성과 평가하는 파트, 관리회계 파트. 근데 전체를 관리회계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자, 원가회계의 한계점은 지금 바로 보지 마시고요. 이외도 갈 때 보세요.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원가관리회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한계점을 지금 보시면 너무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한계점은 이외도 갈 때 읽어보시면 쉽게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인지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원가의 의 개념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